현재 경제 상황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뭘 봐야 할지 정신없는데 여기서 핵심만 좀 쏙쏙 뽑아보죠. 자료 보니까 현재 시장 고민거리랑 또 기회 요인 이걸 잘 정리해 주셨네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네, 오늘 자료들이 딱 지금 시장의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가 좀 늦어지는 문제라던가 원달러 환율도 불안하고 유가는 또 갑자기 뚝 떨어졌고 맞아요. 네, 또 각국 중앙은행들 생각도 다 다르고요. 이런 것들이 서로 막 얽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래서 투자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좀 실마리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역시 제일 큰 변수인 미국부터 좀 짚어보죠. 자료 보니까 미국 정부 셧다운 그 이슈 때문에 중요한 고용이나 물가 지표 발표가 밀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경제 성적표가 안 나온다니 이걸 시장에 깜깜이 투자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민간 지표는 좀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고 연준은 금리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여지는 남겨뒀다는데 명확한 게 없으니 투자자들은 정말 답답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이 딱 방향을 잡을 어떤 기준점, 공식적인 나침반이 잠깐 좀 부재한 상태라고 할까요? 네네. 그러니까 작은 뉴스 하나에도 시장에 더 크게 출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료가 좀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좀 내려갈 거다 이런 기대가 있으니까 중장기 채권이나 아니면 금리에 좀 민감한 섹터들 있잖아요. 네, 리츠나 유틸리티 같은. 네, 맞아요. 리츠, 유틸리티 아니면 일부 성장주 이런 데는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시각은 유지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네. 옵션 같은 걸로 위험을 좀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차라리 현금 비중을 좀 늘려서 잠깐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멀리 보면서도 발밑은 조심해라.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시장이 얼마나 이 공식 지표 발표 하나하나에 몫을 메고 있는지 딱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미국 상황이 불확실하면 달러 가치가 또 흔들릴 테고 그건 바로 우리 원화 가치랑 연결되잖아요. 네, 직접적이죠. 자료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 근처에서 아주 그냥 아슬아슬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네요. 네, 줄타기죠, 거의.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은 원화에는 좋은 소식인데 또 반대로 어디서 불안한 일 터지면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달러로 확 몰리면서 원화 가치가 다시 훅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아휴, 정말 바람잘 날 없네요. 맞아요. 그 두 가지 힘이 계속 팽팽하게 맞서는 거죠. 중기적으로 수출이 좀 살아나면 원화에 힘이 실릴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 당장 이런 변동성은 피하기 어렵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환율 변동성이 수익률에 바로 영향을 주니까요. 그쵸. 미국 주식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환율 때문에 까먹으면 속상하죠. 네. 그래서 이제 자료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할 때 그 환율 위험을 아예 없앤 상품 환헤지 ETF라고 하죠. 네, 우산 쓰는 거요. 네, 그거랑 환율 변동에 그냥 그대로 노출되는 무해지 ETF. 이건 환율이 유리하게 가면 수익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 위험도 있는 거죠. 네네. 이 두 가지를 좀 적절히 섞어서 투자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안정성이랑 기회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국내 주식 투자할 때도 환율 수준을 좀 보면서 분할 매수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하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불안정한 환율이라는 게 기업들 계산도 복잡하게 만들고 투자 결정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죠. 와, 근데 최근에 국제 유가가 일주일 만에 77%나 뚝 떨어졌다는 소식도 있네요. 이것도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이것도 큰 변수죠. 자료 분석을 보니까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하고 또 동시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우려가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야, 이건 진짜 양면성이 뚜렷하네요. 당장 기름값 내리면 좋긴 한데 이게 정제 전체가 좀 식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니 흥미롭기도 하고 약간 걱정도 되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유가 하락은 사실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네, 그건 그렇죠. 물가 잡는 게 최우선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막 올리기보다는 좀 숨 돌릴 틈을 주는 거거든요.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고요. 아하.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그동안 인플레이션 방어용으로 좋았던 에너지 관련 자산 비중은 좀 줄이고 대신 금리가 내려가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성장주나 중장기 채권 비중을 슬슬 늘리는 걸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네. 그런데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 하락이 단순히 공급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서 기름 쓸 일이 줄어들겠는데 하는 이 수요 부진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문제네요. 네. 그래서 자료는 좀 더 파고들어서 유가가 떨어지면 직접적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업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항공, 여행, 운송 같은. 네, 기름값 부담이 크니까요. 네. 이런 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분석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좀 다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슬슬 우리 경제, 한국 상황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는 일단 동결했는데 속내는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고민이 많을 겁니다. 자료를 보면 물가 오름세는 조금씩 좀 둔화되는 것 같은데 경기는 안 좋아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니까 이제 슬슬 금리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대요. 네, 그런 압력이 있죠. 근데 또 아까 얘기한 환율 문제도 불안하고 가계부채 같은 금융 안정 문제도 계속 신경 쓰이고 이러니 섣불리 금리를 막 내리긴 어렵고 속도 조절할 거다 이런 분석이네요. 이야, 이거 한국은행 입장에선 정말 어려운 줄타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여러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물가도 잡아야지, 경기도 살려야지, 금융시장 안정도 신경 써야지, 환율도 방어해야지. 정말 어렵죠. 네. 이런 복잡한 상황을 감안해서 자료가 내놓는 투자 아이디어는 아무래도 안정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금리가 좀 내려갈 수 있다고 본다면 국내 채권 투자가 괜찮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꼬박꼬박 배당 주는 배당주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니까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배당주. 그러면서도 성장주 안에서는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특히 2차 전지 소재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처럼 비교적 현금 흐름이 좀 꾸준한 곳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금리가 좀 안정되거나 내려가면 기업 가치를 다시 평가받을 기회, 이걸 전문 용어로는 멀티플 회복이라고 하는데, 아, 멀티플 회복. 네, 시장이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더 높게 쳐주기 시작한다는 의미죠.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짚어주고 있어요. 결국 시장은 한국은행이 이 복잡한 방정식을 어떻게 또 언제 풀어나갈지 다들 지켜보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 이야기도 짧게 나왔네요.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을 딱 정하지 않고 좀 신중하게 보겠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너무 서두르다가 경제에 충격을 줄까 봐 조심하는 모습이죠. 이러면 엔화 가치가 다시 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고 이게 또 원화나 다른 아시아 통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일본 시장이 요즘 좀 재미있는 변화들이 있긴 해요. 자료에서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라던가 엔저 덕분에 수출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던가 이런 구조적인 성장 요인이 많다고 꽤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런데 동시에 딱 짚는 위험 요인이 바로 엔화 환율 변동성입니다. 이게 워낙 크니까요. 아, 엔화가 출렁이면 네, 엔화 가치가 막 출렁이면 일본 자산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최종 수익률이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일본에 투자할 때도 아까 미국 사례처럼 환율 위험 막아주는 환해지 상품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수익이나 손실 가능성을 열어두는 무해지 상품을 잘 섞어서 위험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 자체의 힘하고 환율이라는 변수를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시장에서 뭘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지 그리고 대략적인 포트폴리오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어 있네요. 네, 체크 포인트죠. 공식 지표가 부족하니까 미국의 민간 고용이나 소비 관련 다른 지표들을 좀 잘 봐야 하고 유가가 더 떨어질지 또 오펙 같은 산유국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이것도 중요하고요. 네, 유가 동향 중요하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 1,400원 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 예시로 주식은 한 40에서 60%, 채권 30에서 45%, 그리고 금이나 단기치 같은 대안자산이나 현금을 한 10에서 20% 정도로 가져가는 안을 보여줬는데 이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할까요? 이 포트폴리오 비중은요, 정말 중요한 게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참고용. 네, 맞아요. 뭐랄까, 모델하우스 같은 거죠. 참고는 하되 실제 내 집은 나의 필요와 예산에 맞게 직접 설계해야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이나 투자 목표,
또 언제 돈이 필요한지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이 예시를 그냥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이걸 참고해서 자신만의 맞춤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료 마지막에도 분명히 써 있어요. 이 내용은 참고 자료일 뿐이고 실제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고요. 예, 그건 당연하죠. 핵심은 이런 분석 정보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이걸 바탕으로 나만의 투자 원칙과 계획을 세우는 것, 바로 그 과정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을 쭉 따라가 보니까 현재 시장을 꿰뚫는 핵심 단어는 역시 불확실성인 것 같고요. 또 그 안에서 기회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지표가 좀 안 나오고 각국 정책 방향도 좀 애매하고 이런 게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흔들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가가 좀 떨어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희망 섞인 전망도 있고요. 그렇죠. 양면이 다 있는 거죠. 결국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환율이나 금리 같은 큰 흐름을 잘 읽고 또 어떤 섹터가 유망할지 잘 골라서 투자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 나가느냐. 이게 앞으로의 성과를 가려 핵심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쭉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자료는 여러 거시경제 지표나 중앙은행 정책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건요.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 안개 속에서 다음에 나올 정말 예상 밖의 지표 하나, 혹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어떤 정책 결정 하나가 시장 분위기를 순식간에 정말 극적으로 확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 아닐까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여러분의 현재 투자 전략이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 어쩌면 바로 그 유연성 혹은 적응력, 이야말로 지금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생존 능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한 경제 퍼즐에 같이 맞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현재 시장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